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3주가 이렇게 훌쩍. 네. 네. 엊그제 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은 정말 빠르죠? 그쵸.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거는 우리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은 그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공연을 보실까.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뭐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공연을 자주 보다 보니까 네. 바로 직전에 본 공연이 이제 기억에? 생각이 나요. 네, 네. 매일매일 그 자리가 바뀌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네. 이제 GS 아트 센터에 다녀왔어요. 네. 양인모라고 하는 너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랑 이제 미디어 아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김치앤칩스라는 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공연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빛과 뭐 조명, 뭐 포그 머신으로 만드는 연기 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고 네. 그 앞에서 이제 양인모 씨가 연주를 하는 와. 그런 공연을 보고 와서 그것이 잔상이 지금 막 계속 남아있는 와중입니다. 아직도 안갯속 같은. 안개수가 있어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 음악계의 두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꽤 흥미롭거든요.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계속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우리의 지금 시간에 가까운 음악가들 이야기를 많이 다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라벨과 드뷔시의 이제 작곡가 비교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 번스타인과 카라얀의 이제 그 지휘자 그 두 사람의 스타일 비교도 있었고 바로 직전이 이제 모리코네와 윌리엄스였는데 이제 한동안 너무 20세기 중심으로 다뤘으니까 한번 과거로 훌쩍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간여행 좋습니다. 시간여행으로 바로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크 음악 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시대이고 그때의 음악 특징들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양 그리고 유럽 중심의 그런 문화권에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때 그리고 음악에서 우리가 고전 음악 시대라고 부르는 때 그 중간에 있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끝난 시기부터 한 1600년경부터 한 1750년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크 음악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의 음악은 굉장히 뭐가 갑자기 확 많아진 풍성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음악의 형식도 다양해지고 악기로 하는 기악곡의 뭐 장르도 많아지고 뭐 궁정 음악도 있고 뭐 민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다 하나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멀리 있거나 이제 정말 과거다 보니까 맞아요. 네, 딴 세상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 음악이 또 의외로 바로크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음악의 아버지가 일단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죠? 네, 저희 아버지 제가 음악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죠. 되시고 또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어머니 핸델? 네, 우리 어머니 핸델도, 계시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서 이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 지하철에서 열차가 오는 소리였는지 환승역에 왔을 때 이제 소리였는지 비발디의 바이올린 곡이 지하철에서 들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휴게소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가면 에티켓 벨소리 이런 것들로 그러네요. 비발디의 이제 사계가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바흐, 핸델, 비발디 이렇게 이름도 익숙하고 우리가 이런 일종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별칭으로도 이해하는 작곡가들이 다 사실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멀지만 사실 가깝다. 네, 정말 그런 시대를 음악가들이.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에까지도 생활 속에 함께 있는 바로크 음악인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뭐랄까요? 현상이랄까요? 바로크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고음악 르네상스라고 이해를 하는데 네. 음악가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한다 하면은 보통 고전 시대, 낭만 시대, 뭐 모차르트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의 음악들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좀 생겨났어요.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을 이제 조금 더 오래된 걸 하고 싶은데 그 시대의 관습으로 조금 더 잘 연구를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스타일로 우리가 아. 진짜로 음악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 몇백 년의 시차를 뛰어넘어서 진짜 시간 여행처럼 해보는 그래서 그런 예컨대 뭐 원전 연주, 뭐 역사적 그런 연구에 기반한 연주 이런 흐름들이 막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국에도 서서히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바로크 음악의 어떤 음악 문화의 특징, 이 당시 뭐 악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만드는 바로크 전문 음악 단체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꽤나 굵직한 공연들을 해나가는 단체가 되는 흐름들이 이제 막 90년대, 2000년대를 막 지나면서 지금 202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관객들도 이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음반으로만 유럽의 어떤 음악가들이 뭐 이런 역사적인 연주를 뭐 한대 하면서 이렇게 귀동냥으로만 듣다가 한국에서도 정말 옛날 바로크 첼로, 옛날 바로크 바이올린 이런 그때 그 고악기를 다시 복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은근하게 달라요. 저 활의 뭐 뾰족한 정도라던가 아니면 활을 잡는 위치 뭐 이런 거 조금 다르고 네. 현을 이제 뭐 철현을 쓰는 게 아니라 거트형 창자를 꼬아 만든 현을 쓴다던가 하는 식의 좀 디테일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연주하는 단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까? 제가 좀 과장했고요. 네,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체가 한 네. 대여섯 팀 정도 돼요. 뭐 카메라타 안티과, 콜레기움 보칼레, 콜레기움 무지쿰, 뭐 바흐 솔리스텐 서울, 뭐 네. 이런 정말 예스러운 이름들이죠. 오. 네,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교향곡이다 하면은 굉장히 막 대규모가 필요하고 한데 바로크 음악은 그냥 소소하게도 연주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도 청중들이 좀 새로운 음악을 이제 좀 더 듣고 싶다 하다 보니까 더 고전으로 가거나 뭐 이런 현상 때문일까요? 네, 저는 딱 말씀하신 그 이유들 때문일 것 같은 게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특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을 오히려 찾고자 하는 흐름이 이제 또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다라고 하면은 듣다 보면은 계속 뭐 모차르트부터 그렇죠. 한 말로 사이 네. 계속 맴도니까 네.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네. 근데 이제 뒤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앞으로도 가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넓혀가는 와중에 이제 고음악을 새로운 음악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네. 또 바로크 음악이 연주하면 그렇게 재밌대요. 연주자 입장에서? 네. 네. 왜냐면 막 그 낭만주의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테크닉 이런 것이 바로크 음악에는 좀 없기도 하거니와 연주자가 좀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즉흥적으로 내가 좀 뭐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의 선율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냥 악보에 쓰여진 대로만 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뭐 재미난 장식 같은 것들을 좀 채워본다거나 이런 것이 당대의 어떤 음악 관습상 꽤나 장려가 되었었던 네. 것이라서 예. 연주자가 이렇게 막 개입을 조금 더 유연하게 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고음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정형화되어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엄격하고 악보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매번 똑같은 품질의 음악을 연주해야 해. 할 것만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주자들의 개성과 또 그때그때
이제 관객과의 호흡 속에서 나오는 어떤 즉흥성을 더 음. 독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음. 저도 바로크 음악에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이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 하프시코드 있고 책장에 이제 그 시대의 음악을 연구하는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바로크 장식음 연구? 뭐 이런 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스타일에서는 요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일종의 뭔가 공식처럼 네. 이럴 때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없는지 그런 스타일들을 가르쳐주는 또 그런 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얼마나 내가 적재적소에 잘 골라서 쓰느냐 이게 또 연주자의 재미이기도 하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작곡가는 아예 악보랑 이제 자기가 이제 음악에 관련된 글에서 이런 말도 써놨어요. 모든 음을 다 기록해 놓으면은 연주자의 상상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러프한 그런 네. 틀만 적어 놓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음표와 음표 사이는 자신의 즉흥성으로 채운다. 재량껏. 와, 멋있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자, 오늘 뭐 할까요?라고 하면서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준비해 오셨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은 당연히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유럽의 역사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남미의 바로크 음악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네. 어떤 색채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음악사의 관념이 이렇게 확 열리는 순간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의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가 이제 꽤 많아지고 있다. 네. 적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단체들 외에 무지카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제 또 굉장히 멋스러운 이름을 가진 팀이 있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 있는데 그 팀이 언젠가부터 스페인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 영국, 네. 우리가 보통 서유럽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의 음악들인데 이제 스페인 음악도 사실 서양 음악사에서는 그렇게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스페인의 영향을 누가 받았다 네. 정도만 있고 그래서 스페인도 낯설었는데 거기에 남미까지 붙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미에 바로크가 왜 있어? 하는 생각을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역사를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있겠구나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을 발견을 하고 네. 신대륙에 이제 어떤 교역로가 뚫리면서 이제 지금 남미에서도 이제 다 포르투갈어와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그 문화권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가 가는 데는 언제나 같이 음악이 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때 그 긴 항해의 시간과 그렇죠. 할 때 악기 하나 안 들고 갔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교역이 시작됐을 때부터 뭐 그게 이제 식민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식민제국 시대에 이제 그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가져다 준 것. 뭐 그게 가톨릭 종교이기도 했고 그들의 언어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음악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무지카 엑스 마키나 팀의 공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한 15세기, 16세기쯤부터 이렇게 그 음악들, 악기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제 해오던 음악들의 스타일이 거기에 천천히 이식이 되면서 한 17세기쯤 이제 유럽에서 바로크 음악이 이제 확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쯤부터는 이제 그쪽에서도 남미에서도 바로크 스타일의 음악이 이제 조금 뿌리를 내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향유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식민지의 역사로 인한 것은 굉장히 아픔이 있지만 그때 그 시기에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런데 좀 독특한 특색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그 유럽의 바로크 음악 그대로 이것을 전승했을까라는 생각 질문이 듦과 동시에 네. 남미만의 색채가 또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네. 어떤가요? 저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거기도 딱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럽의 바로크 음악도 굉장히 궁중음악으로 막 양식화된 것 그래서 이제 상류층의 음악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이렇게 딱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상류층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었던 어떤 민중의 음악, 춤곡들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카톨릭 그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종교 음악 쪽,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좀 경건하게 좀 격식을 차리고 해야 되는 그런 풍의 이제 바로크 음악도 남미에서 향유가 되고 작곡도 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남미의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춤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유럽 바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막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남미의 음악 바로크 음악 중에서 저는 그 춤곡 민중의 춤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크 시대에 춤곡이 유명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네, 네. 바로크 시대 춤곡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오. 이 약간 과장을 더해서 네.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은 어떤 춤이다라고까지도 조금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네. 이 시기에 온갖 지역에서 온 서로 다른 춤곡들, 뭐 독일풍의 춤곡, 뭐 알르망드라고 하는 것, 프랑스풍의 이제 약간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의 뭐 빠른 춤곡, 쿠랑트라고 하는 것, 뭐 스페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뭐 사라방드 하는 식의 서로 다른 춤곡들을 모아서 한 세트의 음악을 만드는 게 엄청난 그 유행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나라의 춤곡을 하나로 모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도 뭐 서울의 무슨 춤, 뭐 일본의 무슨 춤, 중국의 네. 무슨 춤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컬렉션 같은 네. 모음곡 이런 와. 거를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음악에서 되게 고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또 많은 춤곡들이 이제 굉장히 널리 향유가 됐다고 하고 이 시기에 좀 악기가 많이 갑자기 확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있다는 것은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노래에도 반주를 하지만 춤에도 반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춤곡들이 더 많이 생겨났나? 네. 뭐 하는 생각도 그럴 수도 듭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미가 가지고 있는 남미의 기후와 그 기질 이런 네. 것들이 또 춤곡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또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상상이 네.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런데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이게 그 아까 어떤 그 스페인의 식민 제국 시대로 인해서 유럽의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오게 되어서 그 바로크 음악이 남미만의 또 색채로 발전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남미의 어떤 민중의 춤곡이 다시 또 유럽 궁정의 음악으로 가서 어떤 변화되는 이런 과정도 좀 재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주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시 바로크 시대의 유럽 본토에서 유행했었던 춤곡 중에 어떤 것이 신대륙에서 왔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여전히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긴 하지만 뭐 사라방드라고 하는 춤곡 그리고 샤콘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춤 양식화된 곡이 사실은 이제 스페인 유럽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멕시코 뭐 페루 어디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네. 이제 유럽 본토에 와서 민중의 춤으로 이제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남미에서 넘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춤곡들은 굉장히 뭔가 이건 좀 외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어떤 네. 곡에 대해서는 네. 그것을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좀 배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음악들에 가진 그런 어떤 좀 외설스러운 색채 그게 무엇일지는 사실 역사에 잘 남아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정제화되고 이렇게 가다듬어지면서 어느 순간 되게 이제 뭔가 고아한 멋이 있는 그런 장중하게. 정중한 예. 음악으로 갑자기 탈바꿈하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네. 워낙 옛날이라 그런지 그게 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기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한 곡을 들을까 하는데요. 네. 선곡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일단 유럽의 바로크 음악 그리고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조금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제가 이제 뭐 궁정의 음악처럼 고아한 멋이 있는 그런 양식화된 춤곡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그래도 원래 춤곡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리듬이 멋진 정말 춤 같은 음.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게 핸델이라고 하는 우리 네. 어머니의 이제 음악이에요. 네. 수상 음악이라고 하는 네. 워터 뮤직. 그래서 정말 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쓰인 곡인데 그 중에 영국의 선원들이 이제 같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던 혼파이프라고 하는 또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상 음악 중에 혼파이프 한번 영국식 선원들의 춤곡을 네.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의 지휘 그리고 콘첸투스 무지쿠스빈의 연주로 핸델의 수상음악 제2모음곡 중 알라 홈파이프 함께 듣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의 지휘 그리고 콘첸투스 무지쿠스빈의 연주로 핸델의 수상음악 제2모음곡 중 알라 혼파이프 함께 들었습니다. 저 근데 이 음악 듣고 궁금증이 더 심해졌어요. 아, 어떤 궁금증이? 이게 지금 수상음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것은 분명 무도회여야 합니다. 궁중에서 펼쳐지는 그런데 이런 음악을 배에서 선원들이 들으면서 춤을 췄다. 와, 이거 어떻게 이 리듬에 맞춰야 돼 춤이 나오죠? 아마 이 핸델이 네. 이 수상 음악을 쓴 거는 네. 이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왕가를 위해서 이제 쓴 곡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민중들이 같이 춤추기 위해서 이제 춤을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춤곡을 감상하기 위한 음악으로 만든 그런 다분히 이제 네. 그 궁정 양식의 음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홈파이프가 이런 비슷한 리듬에 이제 비슷한 템포로 네.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새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 홈파이프 춤을 어떻게 춘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고 네. 찾아보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콩콩콩콩 뛰는 이렇게 발로 이제 약간 발재간을 부리는 것 같은 네. 약간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드리블 연습할 때 그 위치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지 않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선원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발재간을 부리면서 춤을 추는. 상상하니까 너무 이상하긴 한데. 아니 게다가 네. 만약에 배에 지금 선상이잖아요. 네. 배 가라앉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계속 한 자리에서 쿵쿵하다가.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췄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승아하님께서 음악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경쾌하고. 네, 잘 감상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의 바로크 음악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는 핸델의 음악을 듣고 왔죠. 음악 시간에 이거 많이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바로크 시대 훌륭한 음악가로만 알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대의 최고의 사업가이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누가 더 이 당대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바흐보다 핸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는 워낙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시면서 마음속에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이 음악계 전체에서 더 큰 인기를 끌고 막 오페라 한 편 썼다 하면은 막 사교회가 들썩들썩 난리가 나고 티켓을 막 못 구해서 안달이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얻고 네.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많이 했고 한 사람은 핸델 핸델. 쪽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영국의 앤 여왕 앞에서 음악을 선보였을 때 너무너무 그 사람의 음악을 마음에 들어한 나머지 이제 뭐 연금 줄게. 네. 계속 네. 여기 있어라. 네. 하는 이제 러브콜을 이제 바로 보냈을 정도로 크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 핸델이었고 또 핸델이 그 어떤 뭔가 프로덕션을 꾸리는 감각도 굉장히 탁월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오페라단도 이제 막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 오페라 공연 한 편 올리는 게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공연의 살림도 잘해야 되고 네. 사람들 상대도 잘해야 되는데 늘 그런 걸 잘 했다고 하고 네. 또 투자 감각도 굉장히 투자요? 삼전과 SK 이런 거 그것을 당시에 당시에 사서 저점에서 살아서
고점에서 잘 팔고 와, 나온 거죠. 네. 그런 거품이 터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잘 빠져나와서 굉장한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아주 재주가 많았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같은. 그럼요. 네, 재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델이 이렇게 사교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시기, 그 즈음에 남미에서는 바로크 음악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바로크 음악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넓게 향유되고 있었는지, 뭐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유럽의 그래요? 바로크 음악처럼 예.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날 음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가 되어주는 하나의 문건이 있습니다. 네. 코덱스 트루히요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이게 당시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페루 북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이고 악보집은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당시 이 지역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의복은 어떻고 음악은 어떻고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기술을 해서 이걸 다시 스페인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네. 그런 과정에서 생산이 된 문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어떤 교구 단위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트루히오라는 그 영역에서 이제 하이메 마르티네스 콤파뇰이라고 하는 주교분께서 자신의 교구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농업 어떻고 의복, 노동, 지리, 생물, 고고학 그리고 음악까지를 싹 다 기록을 한 네. 1,400여 점의 수채화 모음집인 거예요, 이 책이. 네. 아주 귀하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당시에 이 사회의 상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인류학적인 다큐멘터리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음악의 악보들이나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크 음악이 이제 남미로 가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이제 악보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또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주는데 예컨대 이렇게 작은 하프 같은 것이 이렇게 유럽에서 쓰던 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아, 방향을 네, 뒤집혀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유럽의 것들이 이 신대륙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는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 이런 변화들이 있었구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됐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유럽의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넘어와서 어떻게 정착했고 또 어떤 변화의 방식을 거쳤고 어떻게 또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까 그 음악 듣기 전에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음악이 남미로 전해져서 남미 음악과 융합이 되어서 다시 또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음악적인 어떤 문법 같은 것은 이제 유럽에서 탄생한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원래 남미에서 이제 향유되고 있었던 그 음악의 체계가 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이 쓰던 리듬, 뭐 음계, 아니면 이런 춤곡을 뭐 부르는 형식, 이런 게 나름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유럽의 것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의 음악에서도 한국의 음악에서 쓰던 어떤 그런 장단이 있고 음계가 있었는데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느 순간 공존도 하지만 맞물리는 지점도 생긴 것처럼 이 일이 똑같이 남미에서도 일어난 것이고, 네. 가장 크게 유럽의 음악이 들어와서 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화성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음악에서 계속 뭐 우리가 도미솔, 레파라, 막 도미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화음들로 만들어진 질서, 그리고 그 화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식, 이런 그런 수직적인 화음과 그 틀에 관여하는 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 나라의 음계랑 리듬이랑 묘하게 맞물리는데 화성적 틀은 유럽의 것인 네. 그런 이렇게 딱 맞물리는 음악들이 많이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네. 이건 좀 개인적 질문이기도 해요. 이거 또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음악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유럽 바로크 음악과 남미 바로크 음악 중에 개인적인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완전히 남미인데 그 이유는 네. 유럽의 바로크 음악을 들을 때는 되게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춤곡을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라고 네. 했을 때 계속 같은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고. 네. 근데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중에서 또 춤곡들을 듣다 보면은 묘한 포인트에서 박자가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서 애초에 좀 불규칙한 박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재밌는데 이번엔 이렇게 움직여볼까 네. 하는 좀 새로운 호기심을 준다는 점에서 네. 저는 완전히 남미. 남미 편입니다. 남미 스타일이시군요. 남미 스타일입니다. 카메라 방금 비쳤을 때 벌써 이렇게 몸짓이 벌써 다르십니다. 몸치는 않은 것으로. 바로크 음악에 영향을 받은 남미 춤곡은 그러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연주가 되었던 걸까요? 그 몇 가지 유행했었던 그런 양식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토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나다는 그냥 정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민요이자 뭐 거기에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냥 대중가요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나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감상곡으로도 가져온 란차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핸델의 수상음악 들으면서 배 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배 위에서 춤을 추는 아. 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기악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악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완전 그냥 대중가요처럼 다 퍼져나간 음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이제 일종의 노동요죠. 노동요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가톨릭의 이제 전례 음악 뭐 이런 게 되기도 하지만 가장 뭔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제일 잘 스며든 건 역시 이런 민중의 그렇죠. 춤곡과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것도 란차스라고 조금 전 소개해 주신 것도 이제 페루의 어부들이 그 보트 위에서 추던 춤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배 수상이니까 물 움직일 때의 어떤 물의 출렁임 이거에 따라서 음악도 조금 다르게 그 리듬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영향을 받고 그랬을지 않았을까요? 네, 말씀하신 게 네. 제가 이제 알기에도 너무 딱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춤곡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은 그냥 딱 양식화되어가지고 단정하게 그냥 궁정용으로 이렇게 싹 빠지지만은 물 위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네. 얼마나 불규칙한 일을 또 그렇죠. 마주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네. 물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란차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물의 출렁임을 이제 담아서 되게 이제 불규칙한 그런 리듬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같이 다 뒤섞여 있고 그리고 뭐 격렬한 당김음 리듬 네. 이제 이 음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한번 나가다가 파도 맞으면 이렇게 한번 뒤로 뒤로 밀리잖아요. 오고. 그래서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이 란차스라고 하는 음악에 또 담기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조금 핸델의 수상음악과 비교해서 본다면 아까 그 당김음의 특징이 있는 건가요? 더 있는 건가요? 핸델에도 그런 느낌의 리듬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저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핸델의 음악은 그래도 정형화된 네. 딱딱딱 떨어지는 영역 안에 있다면 란차스는 진짜 내가 배 위에서 출렁출렁 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노래지 하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네. 멋진 밴노래인 것 같긴 한데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장성과 복잡합니다. 어떤 야생성 이런 게 함께 있는 그런 네. 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미의 춤곡의 특징이. 네. 그래서 이 란차스가 그래도 이 당시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중에서는 제가 오늘 가져온 감상곡이 굉장히 그 중에 많이 연주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네. 익명의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그 코덱스 트루히오라고 하는 문건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적기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악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음반으로 나온 것도 한 서너 개 이상은 되는 네. 이름 없는 누군가가 만든 음악치고는 꽤나 널리 사랑받고 있는 네. 수작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러면 좀 미리 오늘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지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트루히오 코덱스라고 하는 어떤 인류학적인 문건 네. 중에서 대부분은 노래 가사가 있는 민요들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요거 하나가 가사가 없는 순수한 기악곡으로 기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딱 정말 악기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고 란차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란차가 원래 이제 거룻배, 보트 요거를 뜻하는 단어고 그리고 바이올린과 이제 통주저음이라고 하는 이 조금 낮은 음역대에서 이제 화성이 계속 반복되는 악기들을 이제 통주저음 악기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불러요. 그래서 그냥 네. 베이스 그룹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이올린과 그 통주저음이 같이 연주를 하는 빠른 한 4분의 3박자 정도의 이제 춤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제 코덱스 안에서도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곡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곡이고 네. 보통 악기로 이걸 연주를 할 때는 뭐 바이올린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바이올린으로 하거나 혹은 가끔은 리코더로도 대체해서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통주저음 악기로 뭐 바로크 첼로나 좀 큰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런 식의 악기 포맷은 또 유럽에서 오랫동안 많이 이제 활용을 해오던 바로크 실내 악곡의 또 기본적인 포맷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유럽 바로크 실내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이 수상 음악이고 네. 또 남미의 어떤 독특한 그 리듬과 리듬을 네. 합쳐서 새롭게 네, 구성이 된 그런 기악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악기 구성도 달라지고 음악의 형태도 변형이 되고 원래 있는 것에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변주가 되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네. 자, 오늘 방송을 이제 통해서 이 남미 바로크 음악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저처럼 또 많으실 텐데 음악을 만약에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주자나 음악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고음악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나면서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탈루니아 지방, 그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그 카탈루니아 지방 출신의 음악가 중에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어요. 네. 그 가족이 모두 다 음악가이기도 해서 약간 가족 악단처럼 음악을 많이 선보이기도 하고 또 영화 감독 박찬욱이 굉장히 사랑하는 음악가이기도 그런가요?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것이 그런 궁정의 음악들을 이제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양식화되지 않은 그런 민중의 춤 음악들 같은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여기저기에 선보이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엄청난 디스코그래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음악들 중에 이제 스페인의 작은 민요들도 있지만 이 남미 쪽의 음악들을 이제 다루는 곡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스페인 한번 건너서 남미 쪽으로 이것이 가면서 어떻게 미묘하게 변하는지 그 궤적을 네. 이 사람의 음악 안에서 이렇게 쫙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까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조르디 사발이라고 네. 하는 네. 너무 멋진 이렇게 털복숭이 할아버지예요. 지휘도 하시고 이제 편곡도 하시고 네. 뭐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하는 것들 보면 늘 너무 이렇게 애정과 연구와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음악 저렇게 연주하고 연구하고 저것이 하나로 저렇게 아름답게 맞물릴 수 있구나 하는 멋진 활동들을 선보이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사발이라고 네. 하는 분입니다. 진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시대의 클래식이든 굉장히 애정을 갖고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고음악이 필요한 또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음악을 찾는 그 매력 포인트? 그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단순 명료함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어쨌든 함께 부르던 시기의 관습이랄까? 이게 뭐 같이 부르던 노래, 같이 맞춰서 춤추던 그런 공동체적인 감각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음악이 복잡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단순하고 아까 이제 그 수상 음악도 바로 이렇게 되게 쾌청한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마음이 금방 동하게 되는 그런 단순 명료함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즐겁게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또 네. 그 음악가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뭔가 이게 기본인가? 네. 이런 게 이제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원형 같은 걸까?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막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이 고음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적지 않게 한국에서도 바로크 음악을 다시 연주하는 팀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직접 볼 수 있는 공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조금 공연이 많이 열리는 감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소개해 줬었던 그 무지카 엑스 마키나라는 팀도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공연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팀은 막 중세 음악도 가끔 해요. 네, 정말 미지의 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무지카 엑스 마키나 팀도 그렇고 만약에 성악곡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콜레기움 보칼레라고 하는 팀의 그런 공연 일정들을 또 함께 찾아보시면은 이 바로크 음악의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맞아요. 그럴 때 바로크 음악 들으면 딱 좋겠네요. 딱입니다. 깨끗해져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3849번 쓰시는 분께서 국악도 고음악이잖아요. 공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를 관통하는 오래된 음악의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8849번 쓰시는 분 국악방송이라고 국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도 함께 소개해 주시니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안미선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유럽의 바로크 음악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3주 뒤에 반갑게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